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어라고 자택을 급습하고 1월 6일 의회 사건을 수사 중인 FBI 워싱턴 DC 지부는 스티븐 단투오노가 이끌고 있는데요. 그가 그레첸 휘트머 미시건 주지사 납치 사건을 선동하고 격려하고 조장했다는 재판 증언이 나왔다고 저스트 뉴스가 어젯밤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과 그의 아내 일레인 차오 전 교통부 장관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매코넬이 공화당이 상원보다 하원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금요일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에게 특정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2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교육위원회는 학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정치적 메시지 때문에 교실에 동성애자 프라이드 깃발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 깃발을 금지하는 정책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왔다지만 불황이나 공황이 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파브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상업부동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안드라스 윤 커머셜 부동산 전문의는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오는 12월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소장직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수석 의료 고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포도 자동차는 소프트웨어 기반 전기차 개발 경쟁에서 테스타를 따라잡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주로 북미와 인도에서 총 3,000명의 일자리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나나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주말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주에 있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말어라고 자택을 습격한 그 FBI가 워싱턴 지부에서 파견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 지부 FBI는 현재 지금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1월 6일 의회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담당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서는 또한 2020년 선거 당시에 그레첸 휘트머 미시건주 주지사의 납치 사건을 기획했다라고 말해야 될지 약간 좀 선동하고 조장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서 눈길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FBI 지부를 이끌고 있는 스티븐 단투오노라는 인물이 이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 스티븐 단투오노가 이끌고 있는 워싱턴 DC 지부가 결국에는 정치 FBI, 정치 무기화되어져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이끌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그와 관련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인 음모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쪽 부서하고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검찰 측이 사건을 종료하면서 음모 혐의를 받고 있었던 아담 팍스하고 그리고 베리 크로포트 주니어라는 인물이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재심을 마쳤는데 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지난 선거에 있었던 주지사 납치 사건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지금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그러한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FBI가 지나치게 정치 검찰화돼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 좀 더 재판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동맹들을 겨냥한 일련의 수사, 체포, 기소, 그리고 워싱턴 DC의 FBI 본부의 정치적인 편향으로 인해서 오염된 집행 결정에 대한 최근 내부 고발자의 보고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뚝 떨어진 가운데, 그러니까 FBI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뚝 떨어진 가운데 납치 음모의 상세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FBI의 필수적인 역할에 대해 세부 사항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저스트 뉴스에서 이같이 보도를 했는데, 법률 전문가나 시민 자유주의자들은 법무부와 FBI에 의해서 정치적인 반대측,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적이죠. 정적을 유죄로 만들려고 아주 검찰이 과잉 살상하고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강압적인 전략을 가속화해온 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메리카 그레이트니스 재판을 취재해온 줄리 켈리 기자에 따르면 이 음모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FBI에서 영감을 받아 조직되고 실행된 그레첸 휘트머 미시건 주지사 납치 및 암살 계획이다라고 이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민간인들이 처음부터 뭐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레첸 휘트머를 납치해야지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상태에서 FBI가 잠복 수사를 한 이런 게 아니고, 애당초 FBI하고 뭔가 관련이 되었던 FBI 쪽의 끈앞풀이죠. 정보원이 이 민간인들을 주도적으로 모아놓고 심지어는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냥 마리화나 피고 뭐 이래가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갔다라는 겁니다. 휘트머 납치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몰아갔다라는 것이죠. 함정 수사였던 겁니다. 함정 수사. 그런데 이 함정 수사가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불법이다, 이 자체를 가지고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불손한 의도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면 이건 얘기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켈리 기자는 지난 화요일에 스티브 배넌이 진행하는 워룸에 출연해서 기소된 두 남성 아담 팍스하고 크로포드 주니어, 베리 크로포드 주니어, 이 두 명의 남성이 FBI에 의한 함정에 빠졌다라는 이유로 지난 4월 달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배심원단은 팍스와 크로포트에 대한 평결을 내리지 못했다. 이 사람들이 죄가 있다라는 말을 배심원단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유죄다 무죄다 아예 말 자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또 재심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FBI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불쌍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쌍한 시민이다, 이렇게 지금 돼버린 겁니다. 현재는 무죄를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재심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을 그냥 무죄로 풀어주려고 하지. 무죄로 풀어줬다가는 영락없이 FBI가 민간인들을 꼬드겨가지고 주지사 납치하려고 했던 작전을 FBI 쪽에서 지시한 것이 그냥 사실로, 기정사실로 확립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사실 현재 상태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법무부가 팍스와 크로포드 재판을 다시 시도하기로 결정하는 동안에 켈리 기자는 법무부와 FBI 모두가 신뢰를 잃었다. 신뢰도가 아주 붕괴됐다. 따라서 부서의 타이밍이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거다. FBI에 대한 신뢰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법무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완전히 정치 무기화 됐구나. 니들은 정적들 숙청하러 다니는 정치 무기가 됐구나 라고 지금 국민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FBI가 지금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의 납치 사건 재판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타이밍이다. FBI 입장에서는. 일명 빅 댄이라고 알려져 있는 댄 채플이라는 인물이 핵심 인물인데요. 이번 사건에 이 FBI의 정보원으로 알려져 있는 이 댄 채플의 직업은 뭐냐 하면은 트럭 운전수입니다. 근데 무슨 트럭이냐 하면 우편물 배달 트럭이고요. 우체국 소속은 아닌데 USPS 우체국, 그러니까 연방 우체국의 계약직으로 계약을 맺고 우체국 일을 봐주고 있는 이제 하청업체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계약직 근로자인 셈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본인의
겉으로 드러난 직업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FBI를 통해서 FBI 요원들로부터 모종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던 그러한 정보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 이 특수요원, FBI의 특수요원 제이스 챔버스는 휘트머 납치 음모와 버지니아주에서 발생한 또 다른 계획, 그러니까 랄프 노섬 당시 주지사를 겨냥했던 또 다른 이 계획, 랄프 노섬 같은 경우에는 이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납치라는 게 아니라 아예 살인을 해야 된다, 살해해야 된다라는 음모를 꾸민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두 사건 다 빅댄이라는 인물하고 이 제이슨 챔버스라는 특수요원이 함께 연루가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챔버스는 자신의 인터넷 정보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회사에 있는데 그 회사의 트위터 계정에 보면은 휘트머 음모에 대한 뉴스가 알려지기 전에 벌써부터 미리 체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힌트를 주는 주지사 납치 음모와 관련된 체포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주는 그런 글들이 게시가 된 바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제이슨 챔버스라는 FBI 특수요원이 결국 이 일에 깊숙이 관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FBI는 채플이 그러니까 댄 채플이죠. 댄 채플이 그들과 함께 일한 7개월 동안 약 6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 댄 채플이라는 사람이 아까 직업이 트럭 운전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체국과 계약직을 맺고 있는 연방 우체국으로부터 받은 1년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 직업보다 더 많은 돈을 FBI한테 받았다. 그럼 빤한 거죠. 예. 변호인이 3월 재판에서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또한 FBI로부터 스마트 시계 3,300불짜리 노트북 그리고 차량에다가 타이어 새로 교체하는 것까지 이런 뭐 트럭에 타이어 교체하면 그것도 뭐 제법 1,000불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FBI 쪽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채플은 팍스에게 무기, 탄약, 호텔방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FBI가 제공한 신용카드를 줬다고 하는데 한도액이 5,00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0불짜리 한도액의 신용카드를 제공을 했는데 채플의 증언에 따르면은 하지만 팍스라든가 이 다른 사람들은 그 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채플은 월요일 미시건주 의사당에서 열린 2020년 4월 봉쇄에 반대 시위에서 FBI가 주 경찰의 시위대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가 의사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경찰들한테 지시를 한 인물. 그때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내용 저희가 한번 보도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총기를 든 시위대가 미시건주 의사당 안에 진입을 해가지고 한 15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의사당 안에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총기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뭐 팬데믹 때문에 봉쇄령 떨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였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고 더군다나 이들이 총을 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폭력 사태가 총기 난사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총을 든 이런 시민들을 의사당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누가 그것을 했느냐 알고 봤더니 바로 이 FBI 정보원이었던 댄 채플이 그러한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 사고로 위장된 사건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분위기를 부추겼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본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다 폭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사건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좀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채플은 2020년 3월 FBI 작전이 시작됐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휘트머를 납치하려는 음모는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FBI 작전이 시작이 됐지만 휘트머 납치 음모는 8월까지 얘기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이제 2020년 8월 이후에 2020년 11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바로 앞두고 막판에 이러한 음모가 추진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것에 따르면은 채플이
채플의 FBI 담당자,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제이슨 챔버스가 그 인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채플의 FBI 담당자가 뭐라고 문자 메시지를 하냐면 채플이 사람들을 잘 모아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다. 이른바 레드라는 이름으로 채플이 소개해준 FBI 요원이 있는데 그 FBI 요원의 이름은 팀 베이츠라는 사람이고요. 이 팀 베이츠는 폭파 전문가로 위장을 해서 채플이 사람들을 모아놓은 자리에 같이 동참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팀 베이츠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채플과 다른 FBI 정보원들이 감시를 피해서 팍스와 크로포트를 휘트머의 이 주지사의 집까지 차로 태워다 줬다. 그리고서 이제 감시해라, 이제 납치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감시해라 이렇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들은 FBI 요원들이 구체적으로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 납치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민간인들을 이제 체포를 한 4명을 체포를 합니다. 그 4명 체포한 사람들에 대해서 FBI 측에서는 이들이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를 납치하려고 공모했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근데 지금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진실들은 뭐냐면 알고 봤더니 FBI가 다 짜고 친 고스톱이었고 FBI가 FBI 정보원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냥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미시건 주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끌어내면서 거기서 또 심지어는 마리화나 피고 뭐 그냥 완전히 자유분방한 그런 정신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야 우리 주지사 납치해가지고 혼 좀 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이끌어갔던, 근데 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던 인물이 결국은 FBI 요원과 그 정보원이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10월 FBI 요원은 FBI의 정보원이자 유죄 판결을 받은 흉악범 스티븐 롭슨이 3%ers 민병대 위스콘신 지부를 설립했다는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FBI의 정보원이 3% 지부를 만들었다. 이 3%ers라는 거는 민병대, 그러니까 무장을 한 민간인들의 조직이고요. 이것들을 FBI에서는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는 조직의 한 주의 지부를 FBI가 정보원을 통해서 그러한 지부를 만들게 했다라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인을 양성해 놓고 나중에 가서 그 범인을 잡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키운 범인을 내가 잡고 나 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FBI라는 얘기인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은 그런 상황이죠. 채플에 따르면 베이츠는 팍스의 보안 요원을 살해한 후 경찰을 저지하기 위해 다리를 폭파하는 것이 납치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에 팍스의 폭발물 동영상을 보여주고 팍스의 사진을 휘트머의 오두막 근처 다리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 피고인들을 체포 장소로 데려오기 위해 베이츠로부터 군사 장비를 구입하는 계략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베이츠에게 폭탄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채플은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모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폭탄을 구매하거나 하는 정도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들어갔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채플의 이야기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 폭탄을 샀다 안 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공모했다라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체포를 했는데 그 체포하고 지금 보니까 결국은 그게 FBI의 음모였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법정에 나온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2020년 늦여름까지 FBI 정보원 제니 플렁크가 그녀의 담당자에 의해서 FBI 요원이죠. 3%ers의 테네시 지부장을 맡아 그 그룹이 해체되는 일을 막아왔다라는 증언도 나와 있다. 그러니까 3%ers라는 무장 민병대 조직을 적어도 테네시주하고 위스콘신주는 지금 FBI가 의도적으로 그 조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뒤에서 조종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민병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극우가 어떠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인데 상당히 좀
우려되는 이야기들이죠. 지금 FBI하고 연방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친 트럼프 파들을 갖다가 여러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지금 모욕을 주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백악관 통상 고문이었었죠. 근데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에도 FBI한테 공개 체포를 당하는데요. 공개적으로 체포를 당하고 나중에 나바로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은 뒤에 끌려가 가지고 이 쇠로 족쇄가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스트립 검색을 당했다. 옷을 벗기는 그런 검색을 당했다. 굉장히 모욕을 당한 겁니다. 이 연방 법무부에서는 그런 일 절대 없다라고 부인하고는 있는데, 근데 당장 피해를 본 나바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라고 나바로가 거짓말할 사람으로 저희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제이 클라크라는 전 법무차관, 트럼프 행정부 때 법무차관했던 제프리 클락 같은 경우에는 집에 연방 요원들이 수색을 하면서 수색하는 동안에 속옷 차림으로 있던 제프리 클락을 집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그 집 밖에 속옷 차림으로 나가서 압수수색 당하는 동안에 집 밖에서 속옷 차림으로 있어야 하는 이런 수모를 당했다. 창피한 이야기.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지금 FBI나 연방 법무부가 해도 너무한다라는 이야기죠. 트럼프 선거 변호사였던 존 이스트먼 같은 경우, 그리고 스캇 페리 그 펜실베니아 연방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근데 영장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영장 가지고 오고요. 뒤죽박죽으로 일을 합니다. 지금 아주 일하는 게. 그나마 스캇 페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셀폰을 돌려받았는데 이스트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FBI는 제임스 오키프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펼쳤죠. 프로젝트 베리타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탐사 뉴스 전문 팀입니다. 프로젝트 베리타스. 근데 프로젝트 베리타스의 지금 대표인 제임스 오키프의 집, 그리고 프로젝트 베리타스 사무실 전부 다 압수수색해서 그 안에 있던 전자제품들, 전자기기들 전부 다 가지고 간. 이 프로젝트 베리타스 같은 경우에는 심층 탐사 취재를 하기 때문에 뭐 도청장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압수당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뉴욕 시장 출신이기도 한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집하고 사무실 모두 다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소통한 혐의가 적용이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압수를 했다는데,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고, 지금 또 조지아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한 소송에서도 지금 줄리아니 변호사가 거짓말 퍼뜨렸다 해가지고 또 지금 검찰 측에서 카카오인가요? 검찰 측에서 지금 또 증인으로 지금 지목하고 소환장 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트럼프 주변에서 트럼프를 위해 움직였던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고난당하는 거는 뭐 이제는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는 그 주변의 동맹들까지 다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다. 최근 라스무센 리포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53%의 유권자들이 FBI를 조 바이든의 진술에 동의하는, 조 바이든의 개인적인 게슈타포로 이용한 정치화된 폭력배들이 FBI 상부에 있다. FBI 상부에, 그러니까 지도부에 몇몇 사람들이 아예 조 바이든 충성파가 되어져 가지고 조 바이든의 개인 게슈타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53%가 여기 동의한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트럼프의 전 고문인 로저 스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구입니다. 이 말 자체가 FBI를 조 바이든의 개인 게슈타포로 이용하는 정치화된 폭력배들이 FBI 상부에 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지난 12월에 조사했을 때에는 46%의 유권자들이 동의한다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마러라고 저택의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53%가 이 말에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늘어났고 과반수를 넘어섰습니다. FBI에 대한 신뢰도가 땅바닥에 추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등 수소수는 우리 체내의 활성산소를 줄여 항산화 및 노화 방지, 피부 미용, 독소 제거, 당뇨 및 면역력 개선 효과에 탁월합니다. 알카하이드로의 수소 알카리 이온수기는 1100ppb 이상 수소를 함유하는 대한민국 최초 수소수 생성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카리 이온수를 생성하는 대한민국 의료기기 인증 제품입니다. 수소수 정수기 알카하이드로 404-989-2000번 404-989-2000번. 예, 우리가 이제 흔히 고장난 까마귀, 늙은 고장난 까마귀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난해왔던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지금 연방 상원의회에서 공화당의 대표 역할, 원내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서열상으로 이야기하면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서는 랭킹 넘버 1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한테 과연 유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공화당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하면 매우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미친 거 아니냐. 이름이 미치 맥코넬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굉장히 맹비난하는 글을 트루소셜에 올렸습니다. 트루소셜에 미치 맥코넬을 비난한 이유가 뭐냐 하면 미치 맥코넬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행사에서 켄터키주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행사라고 하는데요. 근데 예전과 다르게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조금 꺾이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어쩌면은 하원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상원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다. 상원은 중간 선거에서 좀 승리를 장담하기가 그럼 어려운 상황이다. 반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가 지금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공화당 의원들의 의지력입니다. 의지력. 우리가 현실이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현실은 이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이건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화법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나 힘들지만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요. 적어도 자신의 유권자들한테 그렇게 설명해주고 유권자들이요, 나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가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치 맥코넬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냥 현실 이야기만 하고 있다. 현재 지금 이렇다. 공화당이 앞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반반이다. 하원은 아직까지 좀 유리한지 모르겠는데 상원은 지금 잘 모르겠다.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끝날 것 같으면 현실 분석하고 끝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정치인입니까? 그냥 농객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제 보수 농객들도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잘할 텐데 말을. 의지력을 보여줘야 된다. 현실 정치에서 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의 입장에서 본인이 의지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이거죠. 트루소셜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올려놓은 글을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망가진 정치꾼 미치 맥코넬이 연방 상원 후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화당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폄하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이것은 명예와 리더십에 대한 모욕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한다. 어디에다가 그들의 당선을 돕는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 된다. 그의 미친 아내와 가족이 중국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돕는데 시간을 덜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이 부인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일레인 차오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서 교통부 장관 했었습니다. 자기 남편 덕분에 출세해가지고 교통부 장관까지 했는데
나중에 1월 6일 의회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1월 6일 의회 사태 벌어지고 나서 가장 먼저 사표 낸 사람이 또한 일레인 차오입니다. 미치 매코넬 와이프. 이 둘은 지금 뭐 매코넬도 그렇고 일레인 차오 전 장관도 그렇고 중국과 아주 깊은 비즈니스 유대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중국과 아주 밀접한 그런 비즈니스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건 아버지 때 비즈니스지 나랑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발뺌인 것이고 이들은 어쨌든 간에 누명이든 어쨌든 간에 중국 쪽으로부터 굉장한 베네핏과 지원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 쪽과 관련된 어떤 이슈만 생기면은 이 미치 매코넬 부부가 다 같이 그냥 중국 쪽에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상당히 신경 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한테 많이 보여줬던 그런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매코넬이 민주당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에는 불충분하지만 너무 빠르다라고 또 비난하기도 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길래 매코넬이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한번 우리가 현실을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일단은 지금 그 538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538이라는 사이트에 오늘 나온 통계 표시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 통계 표시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시를 보시면은 일단 왼쪽부터 볼까요? 빨간색 점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100 중에 37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 그러니까 공화당 상원에 대한 지지 혹은 이제 선호도가 37로 나와 있고요.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 대한 선호도가 63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가운데 50선에 와 있는 그 정가운데 몰려있는 의원들의 숫자이죠. 이거 좀 세보면은요, 둘, 셋, 아홉,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중간, 딱 중도 성향의 민주당 선호가 지금 12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12명이 만약에 공화당 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지금 선호도가 37이 아니라 49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49대 51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은 포기할 숫자가 아니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의 점도표 중에서도 점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이 중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감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미국 지도와 함께 표시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은 어느 쪽 지금 이번에 연방 상원 선거에서 어느 쪽 당이 좀 더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표시한 것인데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느냐, 공화당 쪽으로 기울었느냐, 뭐 이런 표시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면은 저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상원의원 선거들이 몇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50대 50 상황 아닙니까? 50대 50 상황에서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자리를 공화당 자리로 뒤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들. 원래 처음에는 6, 7개 자리가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최근 들어서는 한 3, 4개 정도 자리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얘기되고 있는 곳이 펜실베니아주의 메흐멧 오즈 후보 이야기이고요. 근데 메흐멧 오즈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약간 지금 딸리는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약간 딸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조지아주의 허셜 워커 상원 후보, 조지아주의 허셜 워커 상원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의원이 조금 더 높은 뭐 49대 50 뭐 이런 수준의 차이입니다만은 어쨌든 허셜 워커도 지금은 민주당 후보보다는 조금 낮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이디 벤스 오하이오주의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라이언보다는 훨씬 더 앞서는 것으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한 자리 더 차지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애리조나주의 블레이크 메스터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 켈리 현 민주당 상원의원에 대해서 조금 뒤쳐져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분발하면은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블레이크 메스터스가 그런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펜실베니아의 맥메트 오즈도 마찬가지고 조지아주의 허셜 워커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지금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안에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포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의지를 내고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이 내놓은 이야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놨다 이거죠. 50대 50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균등하게 국가가 갈라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원보다 하원이 뒤집힐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상원 선거는 주 전체에 걸쳐 있고 후보자의 자질은 결과에 많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상원 선거의 결과는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이지 이거는 어느 당을 선호한다 아닌다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얘기다라고 지금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후보자 탓이다. 이래버리고 말려는 거죠. 우리가 선거를 하루 이틀 치른 게 아닌데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후보자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와서 투표하시는 유권자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후보자 이름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당 이름을 보고 찍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나 왔는데 연방 상원 후보만 찍습니까? 투표용지 딱 열어보면은 주지사부터 해가지고 쭈루룩 다 있는데 그러면은 주지사부터 부주지사 뭐 해가지고 연방 상원 뭐 무슨 장관 거기다가 뭐 무슨 상원 하원 주하원 상원 하원 쭉 하게 돼 투표를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그 안에 있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알고 투표를 하겠습니까? 유권자들이. 그냥 공화당 찍기 시작하면 계속 공화당. 민주당 찍기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 민주당. 보통 이런 식으로 투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이걸 모르는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미치 맥코넬이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이거는 당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후보자들 개인의 자질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공화당 상원 지도자로서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의지박약의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의지박약의 발언을 지금 해놓고 있게. 그래서 결국 지금 저희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공화당 지도부가 이렇게 의지력이 없는 공화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특히 상원이. 하원은 그래도 좀 의지력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상원은 지금 미치 맥코넬이 이 수장으로 있는 한은 죽었다 깨나도 제대로 된 보수당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도부 바꿔야 된다. 이게 지금 미치 맥코넬부터 당장 이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똑같은 538의 이 도표를 만들어냈던 538에서 하원에 대해서는 78대 22로 공화당 쪽이 더 유리한 것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상원에서 민주당이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가 나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미치 맥코넬과 같은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문제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스스로 지금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의지박약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실이 어렵다, 현실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현실 파악 제대로 해야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그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 파악한답시고 지금 유리하다 불리하다 야 지금 불리하니까 우리가 이기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할 바에는 아예 리더 자리에서 내려와라. 리더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극복해 나가겠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죠. 미치 맥코넬의 정치 운명이 이번 중간 선거를 끝으로 그냥 끝나버리기를 저희는
기대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보수당의 승리를 위해서 미치 매코넬은 없어져야 될 존재다. 저 안드레스 투자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이 미성년자 트랜스젠더의 이 성전환과 관련된 치료를 제공한 사람들은 중범죄로 다스리겠다. C급 중범죄로 다스리겠다 했는데요. 형량이 아주 큽니다. 징역이 10년에서 25년,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법안을 만들었고, 이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 동료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른바 이제 아동 결백 보호법이라고 해서요, Protect Children's Innocence Act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미성년자에게 사춘기 차단제 또는 호르몬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을 중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치료에 연방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엘라바마주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었습니다. 엘라바마 주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최대 10년형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뭐 똑같이 중범죄로 다스리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엘라바마 주에서 만든 법보다는 지금 훨씬 더 강력한 법을 내놓은 것이고, 엘라바마 주에서 만든 건 주법이지만 지금 이제 그린 의원이 내놓은 것은 연방법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그린 의원이 내놓은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번 중간 선거에서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것으로 바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새로운 의회 회기에서는 이 법안이 연방법으로 제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물론 이제 상원도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상원은 통과되기가 좀 어렵겠죠. 민주당이 아무리 이번에 공화당이 민주당 상원 의석을 뒤집는다고 해도 60표를 확보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입법이 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상하원 다 통과한다고 하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99.999%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법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러한 법안들이 발의가 됨으로 인해서 분명한 의지들을 지금 보여준다라는 점, 그리고 엘라바마주에서 주 법으로 통과된 것처럼 지금 낙태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성년자들에 대한 트랜스젠더 치료를 중지하려고 하는 또 다른 주들, 여러 주들에서도 이러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그런 그 용기를 심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 그 통과된 법안이 지금 소송을 당하면서 집행 정지 처분을 일단은 가처분 상태를 받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중요한 것은 목소리를 감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목소리를 낸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의견에 설득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끔 만드는 작업이 사실은 정치인들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내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된다. 안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너무 얌전하게 자기 생각을 밝히지를 않고 가만히 속으로만 생각하고 샤이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선동선전에 능숙한 이 급진 좌파들만 오히려 더 난리를 치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비록 입법에 실패할지라도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활동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교육위원회가 학교 교실 안에서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깃발이라든가 혹은
프라이드 깃발, 프라이드 깃발이 이 무지개 깃발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이제 LGBTQ 커뮤니티를 환영한다, 포용한다라는 의미로 하는 이 프라이드 깃발, 이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투표로 통과시켰다. 그냥 조그만 하나의 지방 교육청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것을 놓고 논란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은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든가 프라이드 깃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거부하겠다, 금지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금지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것도 있습니다. We back the badge.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지한다. 이런 의미인데, 결국에는 이제 경찰관이라든가 소방대원이라든가 구급대원들 이런 그 공직에서 민간 서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We Back the Badge라는 단체가, 비영리 단체가 위스콘신에 있습니다. 위스콘신 커노샤에 이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주로 하는 역할이 이제 기금 모금해가지고 법 집행관들이라든가 뭐 여러 참전 용사들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기금을 활용을 하고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We Back the Badge도 사인판 해가지고 그 야드 사인으로 해가지고 집 앞에다 이렇게 꽂아놓게끔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블랙 라이브스라든가 프라이드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들이 다 정치적인 메시지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양쪽 다 싫어하는 거죠. 예. 이 LGBTQ 커뮤니티는 그들 나름대로, 또 BLM 지지자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또 이런 수정헌법 제2조를 지지하고 법 집행관들을 후원하는 그런 보수 성향의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다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그 캐틀 모레인 교육위원회의 교육청의 교육감이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인데, 스티븐 플럼이라는 교육감이 이제 교육위원들한테 회의에서 이러한 안건을 추진을 시켰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플럼 교육관은 교육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당파적 정치, 종교적 견해, 개인적,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이익을 위한 선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에 대한 교육청의 해석이 법적 분석 후에 바뀌었다. 이제 법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좀 해석이 좀 바뀌었다. 과거에는 BLM 깃발이라든가 프라이드 깃발 같은 것들을 허용을 해주었던 겁니다. 학교 안에서도. 그랬는데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 타이틀 9이라고 그래서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할 수 없도록 한 차별 금지를 주문하고 있는 조항 때문에, 연방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또 다른 해석이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 해석에 따르면은 당파적이거나 종교적인 견해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걸 아직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것이었고요. 이러한 결정이 알려지면서 위스콘신주의 미국 시민자유연합은 이번 교육위원회 투표에 대해 아주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ACLU, 그러니까 미국 시민자유연합의 크리스틴 도나호 변호사는, 당신이 정치적인 것이 없다고 말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군대를 지지하라거나 여성을 믿으라거나 지구를 구하라라고 말하는 것에 서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라고 지금 되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를 구하자, 우리 캠페인하고 있으니까 지구를 구하는 캠페인이니까 서명해 주세요. 근데 야, 그거 기후대책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그거 민주당 사람들 건데.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서명 못하는 거죠. 예. 이런 걸 의미하는 거냐? 그런 활동은 학교 내에서는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성을 믿어라 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선택권을 옹호해 준다라는 이야기고 낙태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네. 결국에는 이거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 아니에요? 이거 학교에서 이런 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되는 거다. 군대를 지지하라. 군대를 지지하는 거는 그거는 보수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니까 그거는
공화당 쪽 사람들이 하는 말이네. 그럼 그런 말 학교에서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냐? 이제 이게 교육감이 지금 내리고 있는 이 해석이 과연 옳은 해석이냐, 그른 해석이냐를 놓고 지금 미국 시민자유연합, 이거 변호사들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자유연합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금 내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라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소송으로 이어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느 한쪽, 그러니까 뭐 LGBTQ라든가 BLM이라든가 이런 약간 좌파들 쪽만 견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우파들까지도 견제하겠다.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인 발언은 이제 학교에서 그만, 이런 식으로 지금 블러킹하고 나온 것이어서 과연 이것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하겠다. 도나우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LGBTQ의 커뮤니티와 같은 특정 관점에 대한 표적 공격하는 것이거나 유색인종 학생들을 환영받고 안전한 공간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청이 승인한 정책 또한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워케샤에 있는 교육청이 승인한 정책도 지금 문제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워케샤 같은 경우에는 성차별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LGBTQ에 대한, 그러니까 LGBTQ보다도 트랜스젠더들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원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문제,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뭐 스포츠 팀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차별적인 그런 그 LGBTQ 커뮤니티의 좀 차별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정책이 지금 추진이 된다 하는 발표가 한 2주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ACLU에서 또다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소송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러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워케샤의 한 교사는 작년에 교실에 프라이드 깃발을 꽂은 후에 교육청이 그녀를 정직시켰을 때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적이 있다. 교육청에서 프라이드 깃발 학교에다 수업 시간에 꽂아놓은 거 가지고 문제시해서 정직 처분한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교사는 사표 내던지고 이거 반대운동, 부당하다라고 반대운동 벌이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약간 이런 논란들이 지금 계속해서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노조가 좌경화되면서 좌경화된 노조에 의한 교육 현장의 좌경화,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이슈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현실 속에서는. 근데 지금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들이 교육위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 좀 합리적인 방법들을 도출을 해내야 되겠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차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근데 하지만 차별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원하는 올바른 교육을 위한 방향으로 학교 정책을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또 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런 이제 내부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과연 저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지 않은 방향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교육자의 모습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예.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2, 4분기, 그러니까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경기 침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난 1, 4분기하고 2, 4분기에 이미 미국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은 경기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런 우리 공포에 떨 그런 내용이냐? 또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뒤에 지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조지아주에 이 사바나 항만이 있는데요. 이 사바나 항만에서 대략 한 3-40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은 한 3-40분 정도 거리에 16번 도로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280번 국도로 바뀌게 됩니다만은 이 거리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새로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예정된 것보다 한 6개월 정도 공기를 앞당기겠다라는 발표도 최근 나와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 전기자동차 공장을 여기에다가 짓는다라고 하면서 이 주변의 일대, 여기가 이제 브라이언 카운티인데요. 이 두꺼운 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조지아주 전체 지도에서 보면 브라이언 카운티가 있는 곳은 이 빨간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바나가 있는 곳은 차탐 카운티라고 그래서 브라이언 카운티 옆에 있는 카운티고요. 근데 이제 사바나 하행에서 한 3-40분 거리에 여기 이 북쪽에다가 브라이언 카운티 북쪽 지역에다가 이 인더스트리얼 파크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부지에 현대차가 들어오도록 조지아 주정부에서 로비를 펼쳤던 것이었고요.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약속을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이곳에 들어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은 이미 다 나서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주변에 지금 경제 개발 붐 때문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쪽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이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 발표 나온 이후에 눈독을 들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 전문가들, 지역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한 발 늦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커머셜 부동산 전문가인 안드라스 윤 대표와 직접 대화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리세션 문제, 그러니까 경기 침체 문제, 그리고 이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의 부동산 문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포브스에서 나온 기사를 봤더니요. 그러니까 지금 리세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이거죠. 지금 과연 상업용 부동산 투자할 때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근데 사실 리세션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상 저도 뭐 리세션에 관련된 문의를 꽤 봤습니다. 왜냐하면 리세션이 좀 무섭겠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리세션은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 그리고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리세션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 그런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면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찍는 다음에는 바로 리세션이 왔던 게 히스토리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증명되어진 스태티스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리세션의 컨셉과 디프레션, 특히나 Great Depression, 경제 대공황의 차이점을 바로 알아야겠죠. 예, 사실상 리세션이 뭐냐 하면 경제가 위축되는 거죠. 그죠? 돈의 현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리세션 매우 심플합니다. 2 quarters. 그러니까 1 quarter가 3개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속되었을 때에 이것을 리세션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6개월 이후에는 바로 포지티브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리세션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디프레션으로 들어가고 그렇다면 그때부터 정말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페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만지작거리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유통되어 있는 어떤 돈의 흐름을 최대한 축소를 시키고 경제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간의 트랜잭션 자체가 다운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자율이 높아감으로써 많은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슬로잉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비정상적으로 아직까지 슬로잉 다운 할 기세가 안 보이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이 수요라는 게 무섭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탑을 찍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수요, 그 돈을 준비한 거기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감으로써 그만큼 리얼 에스테이트 밸류도 똑같이 상승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바라본다면 자,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렌트 값도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갔죠. 렌트는 진짜 많이 올랐죠. 예, 그만큼 렌탈 인컴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건물주들로서는 그만큼 건물의 가치가 상승되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리세션이 온다라는 걱정도 사실은 커머셜 부동산에서 그렇게 크게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네. 지속이 된다면 정말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CNBC를 접했는데 여기 네. 보면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줄라이,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네. 지난달에 0.5%의 상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3월 달에는 11.7%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비교할 때 저번 달에 0.5%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역전되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CPI 말고 PPI. 생산자 지수.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네. Producer Price Index라고 그러죠. 네. 자, 이 기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모든 매뉴팩처링 컴퍼니들이 물건을 만들어내면 이것이 finished product에 대한 물가를 그렇죠. 기준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Forbes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4월 달 같은 경우에 0.4%의 PPI가 상승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5월 달에는 2배로 뛰었습니다. 오, PPI가 더. 예, PPI가 0.8로 찍혔던 거죠. 네. 그런데 7월은 예. 0.2%가 찍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한 4배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리세션이 분명히 왔죠. 왜냐하면 6개월 동안 그만큼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왔지만 네. 또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익스펜션의 지금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디프레이션까지 가는 것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아직까지도 그만큼 수요가 있고 많은 액션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오히려 리얼 에스테이트 밸류를 더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특별히 이제 저희 조지아주 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뜨거운 열기가 불고 있단 말이죠. 네네. 제가 사바나 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네.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입니까? 그쪽 분위기. 사바나도 예전에도 좀 어느 정도 액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를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웨어하우스나 이런 인더스트리얼 파크종이 조금 강한 지역 자체였어요. 그러나 현대자동차에서 네. 전기차 공장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착공을 공장 부지 착국이 들어가고 네, 네. 2025년도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이제 생산을 예. 시작하고 네. 그러면 지금 예상되어지는 게 한 30만 대 1년에 보더라고요. 네. 그 정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배터리 공장도 세우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액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요한 거는 네. 거기가 이제 브라이언 카운티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바나에서는 한 3, 40분 떨어져 있고 아. 이제 I-16 16번을 타고 들어가고 네. 이제 280번 국도를 맞이하는 그쪽 지역에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벌써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정도면은 땅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발표가 이미 되어졌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재밌어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쪽에다가 그러면 모텔이나 호텔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문의를 들어오는데 네네. 물건은 있습니다. 물건은 있는데 몇 배를 더 내야 되는. 야.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땅 주인이나 건물주들이 이미 좀 많이 올랐고요. 제가 볼 때 지금 막 사서 막 움직이는 거 꼭 필요한 그것이 아니면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큰 오산입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군요. 이미 움직일 분들은 다 움직인 상태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봐서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좀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좀 더 지혜롭지 않을까.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뭐 땅값은 10배 가까이 올랐다. 뭐 집값은 값이 문제가 아니라 나온 집 자체가 없다. 이런 네, 얘기를 지금. 예.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공장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은 하숙집해서 돈 벌어야지 하는 분들 많이 나타나고요. 정말 많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식당도 좀 생기려고 하고 호텔 말씀하신 것도 호텔도 생기려고 하고 하는데 지금 부지 자체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있는 곳들은 굉장히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지금은 때가 오히려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뭐 이번에 우리는 벌써 다 경험을 했어요. 네. 그 유명한 SK 배터리 공장이 커머스에 네. 들어오면서 네. 이미 커머스에 대한 문의가 어마어마했었죠. 예전에. 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확고한 주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온다고 해서 싹 거기로 몰리고 어떤 것이 들어오면 또 저쪽으로 몰리고 그렇게 따지면 뭐 조지아에 들어서고 텍사스에 들어서고 그러면 뭐 어디에 들어선다면 무조건 다 따라간다고 해서 다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관적으로 내 생각이 맞겠지라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정보 저희가 전해드린 것 같고요. 상업용 부동산이 리세션이 왔다고 해서 지금 공포에 질릴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디프레션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지표들을 보았을 때에는 그냥 리세션 상태가 반복되는 정도 수준으로 당분간은 지금 머무를 것 같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 가치를 높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투자에 흔들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 굉장히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역별로 저희는 사실은 그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상담하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곳 소식들이 나올 때 이미 정부에서 발표했으면 이미 한 발 늦으신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정보 여러 방면으로 전해주신 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설명 들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사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경기 전망이 매우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집권 여당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그들이 펼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당 입장에서는 경제정책이 성공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래야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는데 여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펼쳐온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다. 앞으로도 굉장히 어두워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공화당 쪽에 힘이 실렸고 민주당 쪽이 인기를 잃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낙관론이 만만치가 않고요. 낙관론이 가지고 있는 근거들 예를 들어서 CPI라든가 PPI 지수들이 올 초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상승률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경제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좌파들에게 이것이 공화당 쪽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공화당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지지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호도를 놓고 이야기하면 격차가 과거에는 7%, 9%까지 격차가 벌어졌던 게 최근에 나온 조사들을 보면은 한 5% 선까지 줄어들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다. 근데 이것이 11월 선거까지 앞으로 한 10몇 주 정도 더 진행이 되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계속 연출해주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 경제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깨끗한 물로 샤워하세요. 알카 하이드로 정수 필터 샤워기. 팬데믹 위기 속에서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한 bannerandprint.com. 각종 인쇄물, 배너, 스티커, 간판, 스니즈 가드까지 필요하신 모든 작업을 두고두고 마음에 드시게 해드립니다. bannerandprint.com. 전국 어디서든 웹사이트로 주문하시면 원하시는 디자인을 빠르게 출력해 신속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bannerandprint.com 678-274-7275. 예, 안토니 파우치 박사가 올해 말을로 해서 은퇴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안토니 파우치 박사는 1968년, 1968년, 지금으로부터 벌써 54년 전이죠. 27살의 나이로 의과 레지던트 끝내자마자 바로 국립의료원에 입사한, 그래서 공무원으로 평생을 지내온 인물이고요. 그리고 1984년부터 국립알러지 및 전염병 연구소, 이른바 그 NIAID, 여기죠? NIAID, 이 감염병 연구소의 소장을, 68년에 입사해서 87년부터 소장을 지금까지 계속 맡고 있는 최장수 소장일 뿐더러 최장수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미국 공무원으로서는.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 할 정도로 지금 근무 연속 기간이 엄청난 인물이죠. 54년을 공무원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 말로 끝내겠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이 올해 말로 끝내겠다라고 발표가 나온 이후에 이 공화당 정치인들 혹은 보수 농객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책임론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 조치를 취했던, 그리고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자문을 해서 봉쇄령을 내리게 만들고 또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었던,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입김이 되어 주었던 이 파우치 박사가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봉쇄령이라든가 팬데믹 사태에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많은 불편함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쓱 은퇴하겠다, 이거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러한 비난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은퇴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비난들이 나오고 있다. 파우치는 역대 7명의 대통령들한테 의료 고문으로서 활동을 해왔고요. 그래서 과거에 에이즈 파동이 벌어졌을 때, 또 2001년에 탄저균 공포 사태,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전염병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이 미국 행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결정적인 조언을 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본인이 입사할 때만 해도 불과 연간 3억 5천만 달러 정도 규모였고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했던 이 국립알러지 연구소를,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를 지금은 60억 달러의 예산, 연간 예산 60억 달러의 전 세계적인 어떤 방역 시스템의 사령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키워낸 인물이다. 이쪽 계통에 계신 분들은 파우치 박사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의료진들, 연구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는 파우치 박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국가 정책을 혼돈에 빠지게 만들었던 인물로 기억되고 있기도 합니다. 포드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미래로 전환을 하겠다. 지금 미국 본사하고 인도에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약 3,000명 정도를 구조조정할 것이다. 일자리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포드의 짐 팔리 CEO하고요. 그리고 빌 포드 회장이 공동으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보낸 이메일에 보면은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서 기능을 재구성하고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도 없애고 있다. 이번 주 후반부터 해당 분야의 리더들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듣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더 보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3,000명 정도 일자리를 줄이겠다.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겠다라는 발표가 여러 분야에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하나 둘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겠다라는 것이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경기 침체의 낙관론에는 잘 부합하지 않는, 오히려 경기 침체가 정말 불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식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낙관론을 펼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런 그 비관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만만치 않고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도 아주 정연합니다. 일사정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질 거다 혹은 나빠질 거다라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지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의지를,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그 지혜를 찾아 나가는 그 일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소프트웨어 미래로 전환하겠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결국에는 기존의 내연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체적으로 자동차 생산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전기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드웨어만 놓고 이야기하면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전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이제 나중에는 자동 항법 시스템으로 전부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로 다 바뀌게 될 건데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조작되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요.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반화되는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그런 일이 펼쳐질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합니다. 약 10년에서 20년 사이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운전을 하지 않는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굉장히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자동차 회사의 숙제로 남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 차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뭐 영화를 보여주던 음악을 틀어주던 혹은 컨텐츠 서비스를 하던 뭐를 하던 간에 차가 이동하는 동안에 차량 안에서 받는 사람들의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 컨텐츠 서비스 이것은 굉장히 큰 또 하나의 산업군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광고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 제작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게임 업계에도 상당히 큰 개발 동기가 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변화하면서 상당히 많은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에는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이동 중에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동식 사무실 시스템 같은 것들도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동차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자동차 회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상을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접근해 가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테슬라라든가 포드 같은 경우에 움직이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되겠고 이미 애플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들이 이런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자동차 회사들 간의 그런 업무 협약이라든가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이것도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 이런 과정 중에서 또 수없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튀어나와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스타로 군림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미래들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드 자동차가 일자리를 줄인다라는 소식,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미래로 전환을 꾀한다라는 소식은 어찌 보면은 지금의 경기 침체가 불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자극하는 그런 소식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산업군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또 다른 성장의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러한 소식이기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저녁에 저희가 하필이면 생방송이 나가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좀 나름대로 중요한 행사 취재가 생기는 바람에 그 행사 취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리 녹화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미리 녹화해서 보내드렸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댓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는 점 안타깝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저녁 6시 늘 하던 시간에 생방송으로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